오르세 미술관 투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차역이었다. 이 기차역으로 사용되었던 이곳 역시나 1900년 만국박람회를 위해서 오픈이 되었다. 가장 먼저 저희를 반겨주는 그림이 바로 이 앵그르의 샘이라는 작품입니다. 앵그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굉장히 열심히 그려요. 아름다운 여성의 몸. 미술관 다니시면서 여성의 누드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성의 누드가 과연 왜 그려졌을까? 공주님을 벗길 수는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르세 미술관 투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오르세 가이드를 맡은 샤이니 타이거, 줄여서 샷다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주무시기 전에 편안하게 눈을 감고 저와 함께 미술사의 이야기로, 그리고 특히나 오늘은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미술관 중에 하나죠. 오르세 미술관을 함께 걸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눈을 감고 이야기를 들어주셔도 되고요. 혹시 그림이 궁금하시거나 작가의 모습도 궁금하시다면 잠깐 눈을 떠서 함께 그림을 감상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과 작가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시대에 왜 이런 그림이 그려졌고 왜 이런 식으로 발전되었는지에 대해서 시대순으로, 그리고 작가들의 관계와 작품들의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오르세 미술관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오르세 미술관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6시까지 오픈이 되고 있고요. 목요일에 야간 투어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야간에 오붓하게 미술관을 산책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에 도착을 하셨어요. 파리에 가장 유명한 3대 미술관이 있죠.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오르세 미술관, 뽕피드 센터.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미술관들이 존재를 하지만 특히 이 세 미술관은 시대순으로 연결이 돼요.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에서부터 대략 1800년대 초중반까지, 오르세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1848년, 19세기 중반부터 그리고 1914년, 20세기 초반까지의 작가들과 작품들이 모여 있고요. 그 이후에는 오랑주리 미술관, 뽕피드 센터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브르에서 걸어서 대략 한 20분, 틸르리 정원에서 걸어서 5분 정도에 걸리는 거리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일단 들어가시기 전에 오르세 미술관의 역사에 대해서 살짝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르세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이기 이전에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차역이었다 라는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기차역이기 이전에는요, 오르세 궁이 있었습니다. 1870년부터 71년 사이에 있었던 파리 코뮌에서 코뮤니스트들에 의해서 파리의 굉장히 주요한 여러 건물들이 화재로 불타게 되는데요. 그 중에 틸르리 정원 안에 있는 틸르리 궁도 있고요. 오르세 궁도 그 시기에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원래 그 강변의 이름이 깨덕세라고 해서 오르세 강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오르세라는 이름을 미술관에까지 이어지게 됐고요. 오르세 기차역 같은 경우에는 기차역이자 호텔로 사용이 됐었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면 만국박람회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국주의의 그 수많은 국가들, 유럽에 있는 다양한 국가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뽐내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벤트를 열었던 게 바로 이 만국박람회였고요. 영국에서 시작돼서 다양한 이 유럽, 그리고 미국, 일본까지도 각각의 나라들이 자신의 한 도시를 크게 써서 이런 만국박람회를 개최를 했었어요. 파리 만국박람회가 개최가 되었을 때 이 만국박람회를 위해서 지어진 건물들이 저희가 지금 잘 아시는 에펠탑, 트로케데로 궁, 혹은 프티팔레, 그랑팔레, 알렉산드르 3세 다리, 대부분의 건물들이 있고요. 이 기차역으로 사용되었던 이곳 역시나 1900년 만국박람회를 위해서 오픈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0년에 오픈이 돼서 기차역으로 사용이 되다가 기차도 점점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이용객도 줄고, 원래는 남서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기차가 왔다 갔다 하다가 외곽 쪽으로 다니는 이 기차들만 또 다니다가 아예 그 기차역이 아예 폐쇄가 됩니다. 그 시기가 1939년이고요. 호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년대 초반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차역으로 사용되었던 플랫폼이 미술관으로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원래 이 공간을 무엇으로 사용할까 되게 다양한 고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유력했던 후보가 호텔을 새로 짓자
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아니다. 이곳을 이제 이런 근대적인 의미를 담아서 미술관으로 만들자라고 결정이 난 이후에 미술관이 오픈된 시기는 1986년이에요. 1840년대 작품에서부터 1900년대 초반 작품들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작품들은 룩셈부르 공원 아실 거예요. 그 공원 안에 있는 궁전 전시장과 그리고 튠레리 정원에 있는 주드폼이라는 지금은 사진 박물관,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있던 작품들을 옮겨와서 현재 오르세 미술관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미술관으로 들어가 보실 텐데요. 미술관 정면에서 바라보셨을 때 입구는 왼쪽과 오른쪽 두 군데 다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저희가 들어가실 때는 가방 검사를 하셔야 돼요. 뭐 날카로운 물건, 칼이라든지 뭐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지 확인하는 가방 검사를 하고 들어가실 텐데요. 유의하셔야 될 거는 저희 백팩은 들고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림이 모두 진열장 안에 진열이 되어 있지 않아요. 손이 뻗으면 만져질 그 거리에 그림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백팩을 메고 혹은 셀카봉을 이용하시다가는 그림을 칠 위협이 있기 때문에 백팩이나 셀카봉은 먼저 맡겨주셔야 합니다. 이제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가방, 보관소에 가방을 맡겨주시고 저희 함께 들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혹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이제 가방을 맡기시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화장실이 있으니까 먼저 다녀오시고요. 저희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으로 들어오셨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 장면이 바로 원래 기차역이었던 플랫폼이 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기차들이 들어가 있던 그런 사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천장, 시계, 벽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살려서 지금의 미술관으로 탄생을 하였습니다. 시계도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철골 구조물들이 보일 거예요. 사실 이 1900년 전 후반에는요. 만국박람회에서 이런 제국주의, 이런 큰 나라들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뽐내기 위해서 건축물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새로운 이런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철골을 가지고 철골 구조물을 만드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기술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철골 구조물로만 만들어진 그 건물이 바로 에펠탑이 있고요. 이 만국박람회를 누가 먼저 개최를 하느냐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거는 큰 영향력을 가져올 것이다. 그때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먼저 개최할 눈치 게임을 하다가 영국이 먼저 개최를 해버립니다. 그때 처음으로 영국이 만국박람회를 개최를 하면서 하나의 그 전시장을 만들었던 게 바로 수정궁이었어요. 수정궁은 유리로 된 엄청 커다란 온실 같은 느낌의 전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유리 세공과 철골 기술이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진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았던 이 프랑스가 우리도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야지 해서 만들어진 공모전에서 1등 당선됐던 이 작품이 에펠탑이었고요. 에펠탑은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300m 정도의 어마어마한 높은 이제 건축물로 만들어졌었고 지금 에펠탑 올라가실 때 엘리베이터 타시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철골 구조물을 오르세 안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벽면들이 모두 이런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돌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철골의 모습을 그대로 띠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데코레이션들을 보실 수도 있고요. 오르세 미술관의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0층, 2층, 5층으로 나눠져 있고요. 사실 마음대로 보셔도 돼요. 어디를 가던 내키는 대로 보셔도 되지만 저희가 오늘 가보실 길은 작가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시대의 배경에서 어떤 사회 안에서 그리고 작가들끼리 어떤 교류를 일어났는지를 시대순으로 보실 거기 때문에 먼저 0층 전시장부터 시작해서 5층, 2층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지금부터 0층 전시관 투어를 시작하실 텐데 일단 딱 정면에서 보셨을 때 왼쪽과 오른쪽 이 전시장이 쭉 마주보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는 사실 오르세 미술관을 굉장히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요. 오르세 미술관 특별전은 뭐 하나의 작가 회고전 정도가 아니라 되게 재밌는 테마를 가지고 남성의 아름다운 몸을 표현한 작품 전시 혹은 지옥과 관련된 전시, 신비주의, 천사들 이런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전이라든지 재밌는 주제로 전시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도 함께
봐주시면서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른쪽부터 저희가 들어가실 거예요. 딱 정면에서 보셨을 때 들어가신 입구에서부터 오른쪽 전시관 들어가시기 전에 자유의 여신상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유의 여신상 원본의 형태를 보실 수도 있고, 거기를 지나서 첫 번째 전시관으로 저희가 입장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신고전주의 낭만파 전시관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혹시 루브르 박물관을 다녀오셨거나 이전 아카데미와 관련된 이런 고전적인 작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친숙한 작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를 반겨주는 그림이 바로 이 앵그르의 샘이라는 작품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작품 보시면서 조금 민망하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소녀가 누드로 물이 흐르는 이 항아리를 들고 있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앵그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후대에 주류 광고의 모델의 그 형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런 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앵그르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모든 전시의 시작 지점에 돌아가서 좀 더 역사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술 작품에 대한 지원, 예술 작가들에 대한 지원이 왕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특히나 잘 알고 계시는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루이 14세 때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처음으로 이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양성하는 아카데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아카데미에서는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하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고 교육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 아카데미의 의미인 즉슨 가장 큰 의미는 왕이 얼마나 고풍스러운 취향을 가지고 있느냐, 왕의 취향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느냐를 판단하고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이 아카데미였고요. 이 아카데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경쟁 시스템, 심사위원, 공모전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살롱 까레라는 이제 전시실이 있는데요. 이 살롱 까레에 전시되는 이 살롱전이 이 아카데미와 함께 시작이 됐고요. 살롱전이라는 것은 이 아카데미 회원들이 심사위원으로서 작가들의 작품을 받아서 1등부터 이런 등수를 매기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작품을 가장 좋은 장소에 전시를 이렇게 시켜주고요. 뭐 통과는 된 텐데 별로 표를 못 받았다 하면 저기 끝에 이렇게 전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살롱전의 그 그림들이 어떻게 걸려 있었냐면, 지금의 저희 전시관은 저희가 그림을 보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이렇게 한 작품씩 이렇게 걸려 있었다면, 정말 벽면 전체에 빼곡히 온갖 작품들이 걸려 있었던 이 전시가 이 살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의 이 시선과 맞는 높이라든지 좋은 몫이 있는 자리들이 있었고요. 그 자리를 또 차지하기 위한 작가들의 이 엄청난 싸움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살롱전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어요. 이 살롱전에 입상하는 것은 작가들에게는 성공의 등용문이었고요.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 아카데미 선생님들, 심사위원들의 엄청난 교육을 통과해서 로마상이라고 불렸던 1등 상을 받아서 유학까지 갔다 온 다음에 졸업전 시처럼 마지막 작품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작품이 통과를 하면 아카데미 회원이 될 수 있었어요. 이런 살롱전을 통과해야만 이제 작가는 작가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고요. 이 살롱전의 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아카데미의 그 심사위원들의 구미에 맞는 혹은 그 기준에 맞는 작품들을 그리게 됩니다. 그 작품들이 이제 특히나 이 그 아카데미 회원으로 있었던 그 작가들이 대다수 루브르 박물관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신고전주의 작가들인데요. 이 아카데미에서 보여주는 작품들에는 사실 그 가치가 아주 명확하게 차이가 있었어요. 그림이 가지는 가치,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는 그림은요, 다른 뭐 초상화나 풍경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림들, 국가를 위한 그림들, 혹은 종교를 위한 그림, 이런 그림이 가장 가치가 높았고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가치가 낮았던 그림 장르 중에 하나는 바로 풍경화였습니다. 그래서 루브르에서 풍경화를 보시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그 가치에 맞춰서 구도라든지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정해져 있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그린 작가들이 바로 이 아카데미 안에 있었던 작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신고전주의, 이 아카데미에서 가장 유명했던 작가 중에 한 명이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작가예요.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엄청나게 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다비드의
제자가 바로 아까 저희 처음 들어오셔서 보셨던 앵그르입니다. 앵그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카데미의 모든 시스템을 거쳐서 로마상을 받고 아카데미 회원으로 들어가서 각광받는 화가였고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 여성의 몸이라든지 장식 혹은 옷의 그런 디테일들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부인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앵그르 같은 경우에는 역사화라든지 이런 그림들도 많이 그렸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굉장히 열심히 그려요. 아름다운 여성의 몸.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여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해부학적으로 이 몸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지 않고 조금 뒤틀린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샘 같은 그림을 보셔도 이 팔의 모습이라든지 이 어깨 죽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뒤틀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여성의 몸을 어떤 식으로 강조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소녀의 발밑을 보시면 거품이 나 있어요. 비너스가 탄생을 하였을 때 바닷속 거품에서 탄생하였다라는 그 모습을 모티브로 가져와서 이 여성의 모습이 마치 비너스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마르지 않는 샘의 모습을 항아리에서 떨어지는 물의 모습과 그리고 이 소녀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샘을 지나서 저희가 조금 더 지나가 보시면 앵그르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아카데미와 관련된 이제 다양한 작가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장 레옹 제롬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몇 작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 역시나 이 작가들의 작품을 보셨을 때 정말 아름다운 완벽한 이상적인 몸을 보실 수가 있고요. 붓터치가 하나 없는 정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셔도 마치 살결이 만져질 것 같은 이런 표현 기법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작품 역시나 이제 닭싸움을 시키는 그리스의 젊은 연인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이 그리스 해변 같은 이 바닷가 앞에서 아리따운 연인들이 이제 옷을 거의 걸치지 않은 그 모습으로 닭들이 싸움을 붙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시기까지만 해도 작품들은 모두 아틀리에 안에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작가들 혼자서 그림을 그린 것도 아니고요. 이제 스케치를 하고 이제 구도를 잡아 놓으면 제자들이 와서 함께 이 그림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아까 아카데미에 이제 가치 있는 작품들 장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구도라든지 색채 역시나 모두 정해져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구도는 주인공이 중간으로 들어오는 구도. 사각형의 양쪽 끝 점을 이었을 때 이 X자를 그었을 때 중앙에 만나는 점을 소실점이라고 하고요. 그 소실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먼 그런 원근법을 나타냈었는데 그 X자 선에 맞춰서 대칭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작품들의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작품들을 다 보시면 거의 대부분 주인공들은 중앙에 들어가 있고요. 뭐 엑스트라들은 양쪽에 대칭 형태로 이렇게 뛰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아름다운 붓터치가 없는 이런 형태들, 살갗의 형태들, 그리고 색채 역시나 정해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자의 색깔, 사람의 살 색깔, 근데 사람의 피부색도 남녀 색깔이 다르고요. 하늘의 색깔이라든지 나무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색깔들이 마치 기준처럼 스탠다드의 색깔이 거의 정해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방 끝에서 보실 수 있는 작품들 중에 이 비너스의 탄생이 있는데요. 비너스의 탄생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사랑받았던 장르이기도 한 이제 장면인데 비너스가 바다에서 탄생하는 장면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앞쪽에 부그로라는 작가의 작품과 카바넬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두 작품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주제이고요. 부그로의 이제 작품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기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중앙에 아름다운 비너스가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그 조개 위에 떠 있는 모습과 그리고 바다의 요정들이 그녀를 감싸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하늘의 색감, 그리고 살색감, 그런 아름다운 대비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카바넬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섬세하고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좀 환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성이 이 바닷가 위에 이렇게 옆쪽으로 누워있는 모습, 그리고 천사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외설이냐 예술이냐 라는 이야기에
시대의 논쟁이 되었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그 논쟁을 잠재워 주었던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 3세입니다. 왕이었던 나폴레옹 3세가 직접 이 그림을 구입하면서 외설 논쟁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미술관 다니시면서 여성의 누드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성의 누드가 과연 왜 그려졌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가장 이상적인 어떠한 그런 철학적인 그런 이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남성주의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몸을 아름답게 표현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의 모습은요, 여성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기보단 이 관객들이 이 여성을 마치 이렇게 바라보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일부러 꾸며내서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이 여성을 이제 나체로 그린다는 것 자체는 그때 당시에 이 기품 있는 에티켓, 예절, 그리고 그 사회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을 벗기는 건 거의 금지가 됐었어요. 공주님을 벗길 수는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누드화들을 많이 보시면 대다수의 루브르에 있는 작품들, 혹은 지금까지 보셨던 이런 작품들도 누드화는 인간이 아닌 여신들, 요정들의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너스라든지 혹은 뭐 정원의 요정들이라든지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누드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신들의 누드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혹시 찾으셨나요? 일단 재밌는 점 중에 하나, 머리털과 눈썹털을 제외한 털이 존재하지 않고요. 액세서리라든지 옷을 거의 걸치고 있지 않습니다. 살짝 가리는 뭐 수건 같은 천들 빼고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특징들이 나중에 저희가 만나보실 근현대로 넘어가는 인상파 화가라든지 사실주의 화가들이 어떤 식으로 여성을 바라봤는지와 비교를 해 보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